현재 1조 2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숫자는 2,700여 명입니다. 빌리어네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가라고 하죠. 물론 이들 중에는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비리덩어리 정치가들도 존재하지만 상당수의 부호들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가치를 키워 부호가 되었습니다. 탑10 부호 안에 드는 제프 베조스,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이 물려받은 것이 아닌 직접 일궈낸 기업을 통해 부호가 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역사를 보면 기업가 출신 부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중세 때까지의 부호들 중에 기업을 일궈 성공한 부호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족이나 권력가가 곧 부호와 동일했던 시절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현대적인 의미의 기업가가 부호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세계 최초의 재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르네상스 시기에 출현한 이 남자가 아닐까 합니다. 광산업, 직물업, 무역업, 금융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한 남자, 16세기 등장한 세계 최초의 재벌 야콥 푸거에 대한 이야기 출발합니다. 야콥 푸거가 맨주먹으로 모든 것을 이룬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14세기부터 봉제업에 종사했었던 장인 집안이었으나 할아버지인 한스 푸거 시절 이태리와의 무역업을 시작하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야콥의 아버지는 그들이 살던 아우스부르크의 시의원이 되었고 점차 독일의 귀족 가문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며 사업을 확장하게 되죠. 푸거 가문은 원단을 대량으로 구입해 원단 구매 비용을 대폭 낮췄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귀족들의 성을 돌며 직접 제작한 옷의 패션쇼를 열어 귀족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현대적인 세일즈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탈리아에서 들여오는 가구, 보석, 액세서리까지 공급하며 사업의 성공과 함께 독일 귀족들과의 인맥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야콥의 아버지 율릭 푸거는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당시 결혼 예복을 외상으로 공급하며 수백 벌의 예복을 납품하게 되어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치게 되고 유럽 최고 상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푸거는 젊은 시절 생활한 베네치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던 파치올리의 복식부기 회계법이었고, 하나는 다빈치가 활약하던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눈부신 기술 혁신들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원래 아르키메데스에게서 유래된 펌프 기술을 활용해 귀족들 집의 정원에 다양한 분수를 설치했고, 이는 부자들의 놀이 중 하나였는데 당시 이 기술을 눈여겨본 푸거는 훗날 이 기술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바로 유럽 최고의 황금 광산인 티롤 광산에서 금을 채굴할 때였죠.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이후 아버지를 대신해 예복값을 받으러 간 야콥은 엉뚱하게도 막시밀리안 1세에게 버려진 티롤 광산의 채굴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티롤 광산은 거의 폐광이나 다름없이 여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욕심내는 경쟁자도 없었고 막시밀리안 1세 또한 기꺼이 채굴권을 내줍니다. 당시 티롤 광산의 가장 큰 문제는 채광 도중 갑자기 터지는 지하수였습니다. 야콥은 물을 빼는 방법만 준비된다면 충분히 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때 베네치아에서 배운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이탈리아 기술자들을 동원해 광산을 더 깊게 파고 지하수를 퍼내는 데 성공. 이후 10년 동안 7만 킬로그램의 황금과 700만 킬로그램의 은을 캐내게 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광산의 갱도에 나무로 된 레일을 설치하여 더 많은 광물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었기에 작업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10년 만에 그의 재산 또한 10배 이상 불어나게 됩니다. 큰 돈을 번 푸거의 다음 행보는 다양한 분산 투자였습니다. 귀족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이권 사업에 진출하며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했죠. 그의 고객은 막시밀리안 1세, 교황 레오 10세 같은 권력자들이었는데 채권의 형식으로 빌려준 뒤 이후 세금이나 교회 헌금에서 얻은 수익을 받았는데 왕과 교회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절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금 회수법이었죠. 또 고향인 아우스부르크 일대의 땅을 산 야콥은 직접 양을 사육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한 원단으로 제작한 직물을 봉제업자들에게 염가에 공급하여 원단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인도의 후추,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제조한 설탕을 판매했는데 야콥은 벨기에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중유럽 전역에 유통시키는 도매업자의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죠. 야콥이 개발한 광산 중에는
금, 은만이 아니라 철광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길드가 발달한 중유럽의 장인들을 고용하여 가마솥, 노쇠 팔찌 등을 생산,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왕국에 판매하며 제조업 또한 석권하게 됩니다. 푸거 가문 이전에 유럽 최대의 부호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었지만 야콥이 당주로 활약할 무렵 푸거 가문의 자산은 메디치 가문의 10배에 달했고 명실상부 유럽 최대의 재벌 지위에 올랐습니다. 야콥은 르네상스 유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 건설 자금을 야콥에게 빌리게 되는데요. 야콥은 이 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관여하게 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의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야콥이 파견한 직원들이 대금을 걷어 돈을 벌었죠. 사실 면죄부란 개념 자체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있기는 했었지만 이번 면죄부의 판매는 규모부터 다른 수준이었고 이는 곧 비판을 받게 됩니다. 면죄부 판매에 분모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야콥은 권력의 영향에 자신의 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 채굴권, 면죄부 판매, 부동산 매입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왕좌의 게임에 따라 언제든 푸거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권력가들에게 늘 줄을 댄 야콥은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출에 기여했는데 카를 5세가 각지의 영주들에게 줄 뇌물의 60% 정도가 야콥이 낸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카를 5세가 사용한 자금은 85만 피오리노로 메디치 가문의 전재산과 맞먹었는데 즉 야콥 혼자서 메디치 가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었던 야콥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사업을 조카인 안톤에게 물려주지만 종교 전쟁에 미친 합스부르크 황실의 펠리페 2세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 푸거 가문은 황실이 부도를 내도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푸거 가문이 최대 재벌이 된 뒤 100년도 되지 않아 푸거 가문은 사라지고 말죠. 야콥과 푸거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자로서 야콥의 유능함, 분산 투자의 중요성, 정경유착 등등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야콥은 혁신가로서의 얼굴과 정경유착의 화신이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겸비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콥이 만약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기업가로 활동했을까요? 세계 최초의 재벌 야콥 푸거 이야기였습니다.